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비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안입니다. 이프렌드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면 핸드폰에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프렌드 안에는 다양한 강의와 다양한 취미 활동,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많이 있으니까요. 무료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프렌드 안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이프렌드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제가 사랑하는 열화일기입니다. 열화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최고의 여행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막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지식이라든지,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정치, 뭐, 인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일반 독자로서, 해외여행하는 여행자, 초보 여행자가 쓴 여행기로서 어떤 느낌, 열화일기가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 이 독자들이 읽을 때 열화일기가 얼마나 재밌는 작품인지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여행 여행기나 여행가들이 많이 있는데 박지원의 열화일기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미숙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화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열화일기는 한문으로 된 여행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번역본 중에서 배경 지식과 그 시대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기로서 그 열화일기를 바라본 내용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만약에 열화일기를 읽으시고 싶으시다면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화일기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화일기가 쓰여진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화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으로 쓰여진 정조시대의 여행기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생일에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행단을 보내는 내용인데요. 그 사행단에 연암 박지원이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꿈꿀 수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는 그런 시대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아니면 전 세계인이 자국에 갇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열아이기의 시대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갇혀서 전 국민이 해외를 거의 못 나가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아일기의 시대인 조선시대에는 시각 매체, 그러니까 TV나 유튜브, 그리고 사진,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진도 보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본 적도 없고, 글로 해외여행을 보고, 그 다음에 글로 소문만 듣고, 심지어 소문조차 많지 않을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아일기는 지금 현재 9종의 필사본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9종의 필사본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필사본이 당대에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열아일기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여행기였고 아마 그 시대의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나 그 시대의 한비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여행기가 사실 열하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기적인 사신단의 보고서라든지 해외로 표류했던 표류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기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인 감각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행기는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박지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일단 체격이 크고 남자답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척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가장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여행가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젊었을 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니까 섬세한 감각으로 아마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이 열하로 여행을 떠나던 열하일기를 쓰던 그 시대의 박지원은 40대였고 40대까지 관직에 나가지 못한 공시생, 쉽게 말하면 백수 상태였습니다. 이제 집안에 이렇게 관직에 나가지 않고 백수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3종형, 지금으로 치면 팔촌이라고 하는데요. 팔촌형이 열하로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사행단의 정사, 장이 됩니다. 대표가 되기 때문에 수행원으로 데려갑니다. 집안이 좋아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행단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연안 박지원의 팔촌형 박명원이 정사로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이 2명 정도, 대표급이 3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안 박지원은 박명원, 이 정사의 수행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한테는 직속 상관이라고는 팔촌형밖에 없고 공무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든든한 백이 있고 해서 운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여행자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단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 있어서 밤에 몰래 나가서 놀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행지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든지 이런 작은 일탈을 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행단은 이렇게 대표와 그다음에 통역을 담당할 역관, 그리고 사소한 그 부상을 치료할 의사들과 공문서를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포토그래퍼를 대신할 화원, 그리고 앞으로 역관이 될 어학 공부를 한 학생과 그리고 안전을 책임질 군관, 그리고 양반들의 말의 고삐를 잡아주는 마두, 그리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할 하인들과 그리고 현지를 잘 알아서 현지에서 잠자리나 숙식을 해결할 만상군관, 이렇게 300명 정도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 지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안 박지원 일행이 한양에서부터 국경지대인 압록강 바로 앞에 도시인 의주에서부터 북경을 지나 열하까지의 경로입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양에서 압록강 앞인 의주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하고요. 북경에 도착한 이후 황제가 북경에 있을 줄 알았는데 북경에 없어서 여름에 피서로 가는 여름 행궁인 열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열하까지는 황제가 빨리 오라고 명을 내려서 일행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굉장히 빨리 말을 달려서 갑니다. 한 5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상관이 없었던 박지원은 북경에 도착하자 열하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피곤해서 이제 궁금한 거고 뭐고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중 한 명이
사람들이 다 북경까지는 가봤는데 열하는 가본 사람이 정말 적다고 얘기하자 그때 이제 열하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책과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기념품을 기념품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온 것이 바로 지구본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본을 사와서 나중에 책상에다 두고 홍대용,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지구와 중국과 이런 국제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시대의 지구본을 보면서 양반들이 갓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까와 똑같은 경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형도라서 자세히 보시면 강물이 굉장히 사이사이에 많아서 여정이 계속 강을 건너야 하는 여정이라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지원은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다시피 했는데 이 여행기 동안 하루에 60에서 80리 정도 갔다고 매일 이동한 거리를 적어 두었습니다. 평균 한 24km에서 32km 정도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300명이 이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올레길이 한 코스가 15km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이 아니고 300명의 일행이 하루에 거의 20km 이상을 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5월 초에 출발해서 8월 초에는 열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총 여정은 1780년 5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거의 5개월 정도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압록강을 도달하는 시기는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토를 지나는 과정은 건너뛰고 먼저 출입국 과정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의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의주에 도착해서 압록강을 건너면 이제부터는 중국이 됩니다. 이 압록강을 건너는 풍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연안 박지원이 나는 정사와 함께 가마에 올랐다. 하인 30명이 알몸으로 가마를 메고 강 한가운데 물살이 센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가마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정사와 부둥켜 안고 물에 빠지는 것을 겨우 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안 박지원은 굉장히 솔직하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모습을 열하일기에서 많이 남겼는데요. 하인 2명을 가마에 태워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인 30명이 이제 옷이 만약에 젖으면 그걸 또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을 아예 벗고 가마를 메고 건넜다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박지원이 그 시대 양반들과 다른 눈으로 시대를 봤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30명이 옮기는 가마를 타고 강을 건너면 지금 현대인들은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스스로 건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입국 심사 전 풍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조선시대에도 입국 심사가 다 있었는데요.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되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하인이 오지병이라고 하는 병을 들고 걸어오는 것을 박지원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 하인들 주머니를 터니 돈 26푼이 나왔다. 조선의 돈은 청나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돈을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샀다.
그래서 너희들은 술을 마실 줄 아느냐? 이렇게 박지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저희는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지원이 이 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술을 다 못 먹고 남은 술은 말에게 준다면서 땅에다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술을 샀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데 아마 양반 앞에서 아, 네, 제가 술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눈치 없는 양반이었던 박지원이 하인들의 술을 뺏어먹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국 심사 풍경을 잠깐 보실까요? 그 당시에도 입국 심사할 때는 신원 확인, 성명, 거주지, 나이, 수염, 흉터의 유무, 그 다음에 신장이 큰지 작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경우에는 털 색깔을 적고, 그리고 깃을 세워서 문으로 삼고 그곳에서 소지품을 뒤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약간 지금 금속 탐지기처럼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놓고 그런 깃대를 세워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 놓고 소지품 검사를 단계별로 3번 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뒤지면 금지 품목인 황금, 진주, 인삼, 수달 가죽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져오면 압수를 당하기도 하고 한도를 넘는 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처벌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옷을 옷을 이렇게 만져보고 옷을 이렇게 벗어보라고도 하고 바지도 만져보고 약간 중인 신분만 돼도 비장과 역관들은 행장만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관문의 사람들은 다 막 자기의 보따리를 다 풀어 헤치는 요즘에 그 공항에서 우리가 소지품 검사를 받는 풍경이 똑같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전의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이전의 장면은 그 양반들 박지원 일행 이 일행에서 양반들은 아무 소지품 검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 외교관 특권처럼 아니면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그냥 소지품 그 소지품 검사나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을 예의가 없다고 여겨서 아마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국 심사에 걸릴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깃발을 세워가지고 금속 탐지기처럼 이렇게 구역을 3군데 나눠서 소지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곤장, 두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귀양, 세 번째 깃발에서 걸리면 목을 베어서 거리에 내건다고 합니다. 저는 사형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꼭 걸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면 지금도 만약에 비행기 타러 갈 때 너무 임박해서 도착하면 입국 심사 과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노숙하게 됩니다. 노숙하는 장면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시냇가에서 닭 수십 마리를 잡아서 씻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국을 끓인다. 나무를 볶고 밥도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푸짐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 부사와 서장관이 도착한다. 이렇게 밥을 다 같이 해먹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화투불을 만들고 이 불을 켠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군관이 나팔을 불면 300명이 고함을 친다고 합니다. 왜냐면 호랑이가 나올까봐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요즘에 캠핑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캠핑보다는 훨씬
험한 풍경이었을 수도 있고 자연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외환관리법이 있었는데요. 은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한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외환관리법에 제한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이게 공무로 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인삼 8포로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실물로 주는 것이 이걸 다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상관은 은 3,000냥, 당하관은 은 2,000냥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줬다고도 합니다. 이 외에 그 양반이나 관리가 아니더라도 하인들에게까지도 다 이런 출장비를 지급을 했는데 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출장비를 받아서 다 집에 주고 몸만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출장비로 받은 돈을 가져가서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그거를 이렇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모습과 진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박지원은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을 한잔 합니다. 술을 한잔 할 때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 술을 한 잔씩 합시다. 네 잔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네 잔? 그러면 4만 원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아니 술 4만 원치를 누가 다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4만 원치가 네 잔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술 네냥을 말하는 건데 양이라는 이 단위가 무게 단위에도 쓰고 돈을 셀 때 단위에도 썼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게 넉냥이라는 숫자, 그 돈을 세는 단위였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바로 이게 술의 무게로 변해서 뭐 술 한 병 주세요, 두 병 주세요 이런 단위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만 건넜는데도 단위가 달라져가지고 벌써 의사소통이 어렵고 해외에 나온 느낌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를 박지원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사실 여행자라면 이런 작은 에피소드가 첫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첫 해외여행에 설레는 그 기분을 살려줬던 것 같은데 박지원한테도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경험이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대하는 그 느낌, 설레임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빨간 화살표 부분이 책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상인 드라마였는데 아니 허준인가? 하여간 그 중국과 국경을 오가는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책문이라는 곳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첫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연안 박지원은 첫 도시에 바로 도착해서 그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길이 포장되어 있고 도시는 계획도시여가지고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돼 있고 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시만 뒤로 돌리고 변두리가 이러하거늘 앞으로 더욱 번화할 것이 아닌가 싶어 한풀 꺾이는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이 시기심 때문일까? 내 본시 성미가 단박하여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심은 전혀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10,000,000 1도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열애겠죠, 아마. 예, 밝은 눈으로 시방 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치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중국의 발전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박지원이 보자마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어, 약간 문화적 충격에 혼란에 빠져서 질투가 나기도 하는 상황이 되자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이거를 오픈 마인드로 잘 받아들여야겠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잘 보고 잘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충격은 받지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마 그 정말 글로만 보고 전혀 예상치 못하던 장면을 중국에서 보게 된 박지원은 내가 오물한 개구리였구나.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우리 조선은 어떡하나.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마음을 잘 다잡고 내가 여행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겠다 하고 여행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다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 심양에 있는 고궁, 지금도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심양에 있는 고궁에 도착했을 때 연한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건물에 도착을 하니까 박지원이 당연히 첫 여행자니까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거기에 관리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근데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 서서 구경하시오. 그리고 한쪽에다 딱 일행들을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 아니 이렇게 건물 바깥에서 구경만 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구경을 하러 들어왔나 뭐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있으니까 그 전에 중국을 오갔던 사람이 내가 전에 왔을 때 여기 건물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녔는데 그래도 막는 사람이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몰래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몰래 둘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박지원은 조선시대 양반이고 그 친구들도 다 귀족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양반이어가지고 조선에서는 아마 못할 일이 없고 감히 그 앞을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을 건데 중국에 가자마자 자기의 지위나 뭐 이런 거가 다 필요 없고 한낱 이런 장소를 구경하는데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처지에 약간 어색하고 약간 풀이 죽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낙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은 양반이기 때문에 가마에서 자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 졸기도 하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박지원이 자고 있었는데 자는 사이에 박지원 어르신 저희 주무시는 사이에 낙타를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하인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낙타가 나왔으면 당연히 나를 깨워야지. 다음부터는 꼭 깨울 거라 이렇게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행에서 신기한 것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박지원 앞에 중국인 참외 노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선 너네가 부리는 하인들 몇 명이 와서 내가 파는 참외를 사줄 것처럼 하더니 먹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박지원이 그러면 내가 남은 참외도 사주겠다. 그러면서 남은 참외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참외값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곤란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 값을 치르고 보내는데 나중에 하인이 왔을 때 아니 너네는 왜 남의 참외를 먹고 도망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인이 그런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일인데 양반들을 보고서 청심환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어, 약삭빠른 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첫 여행자가 겪는 사기를 당한 경험을 기록해 둡니다. 어딘가 새로운 장소에 가면 모두 다 약간 물가를 잘 몰라서 사기도 당하고 또 그 여행자만 전문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박지원도 똑같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약오르기는 하지만 여행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어, 여기까지가 그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입국 심사 과정을 거쳐서 첫 도시인 책문에 도착할 때까지의 어, 그 여행기로서 현대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그냥 첫 여행자가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입국 심사는 이렇게 했고 가서 첫 사기도 당하고 새로운 풍경에 놀라기도 하는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그 열하일기 중에서 또 호질이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열하일기에서 안에 들어있는 액자처럼 들어있는 소설로 호질과 허생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호질이 더 간단하기도 하고 재밌는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호질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가 질타하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광대에 붙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턱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돼서 붙어 있는 겁니다.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돼가지고 남의 집 소뚜껑 유일을 자꾸 핥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밥을 짓다가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두 번째 사람은 광대에 붙어서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산에 놓은 올가미 같은 것을 풀어서 호랑이가 잡혀먹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턱에 붙어서 친구들이나 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호랑이한테 먹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렇게 귀신들과 자기가 잡아먹은 귀신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귀신들을 어느 날 불러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잡아먹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 추천해보라고 후보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북각 선생을 추천받았는데요. 북각 선생은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이 의롭고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북각 선생을 잡아먹으러 갑니다. 이때 북각 선생은 수절과부 동리자의 방에서 동리자를 어떻게 잘 꼬셔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이 동리자는 수절과부인데 아들이 5 있습니다. 이 5 아들은 다 성이 다른 아들이었는데 수절과부에게 5명의 성이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서 양반들을 굉장히 비꼬고 비웃는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선생과 동리자의 방에서 말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 5 아들들이 아니 저거는 북각 선생 목소리 같은데 이 밤에 북각 선생이 엄마 방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분명히 저것은 모습을 바꾼 북각 선생으로 분장한 여우일 것이다. 이래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으려고 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놀란 북각 선생이 도망을 치다가 똥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똥통에 빠져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 호랑이와 만난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보니까 북각 선생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냄새는 지독하고 못 볼 꼴로 있으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양반들을 비웃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열화일기 안에는 그 청나라에서 본 발전된 문물, 수레라든지 온돌, 온돌의 구조라든지 청나라 제도라든지 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필담으로 나눈 이야기들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어, 여행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솔직한 정도가 어떤 때는 보다 보면은 나라면 내가 여행기를 이 정도로 솔직하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고 예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화일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라서 번역된 그 번역의 문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잘 번역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열화일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미야 여행기 이야기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다른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디지털 노마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디지털 노마드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여행하면서 일도 하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본 디지털 노마드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화일기를 누구나 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화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2시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셔서 이프렌드 안에 오시면 언제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레비엔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